네, 국제무역의 이해 제4주차 국제금융 강의 중에서 환율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는 국제금융에 대한 일반론에 대해서 좀 자세히 공부를 했었죠. 거기에서 환율이라는 얘기도 좀 나왔습니다만은 환율의 개념부터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환율이란 게 뭐죠? Foreign Exchange Rate죠, rate. 환율. 한 국가의 통화와 다른 국가의 통화의 교환 비율이다. 네, 우리가 늘 일상생활에서도 1달러당 원화가 오늘 얼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 나라의 통화에 대한 다른 나라 통화의 상대 가격이다.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이 인상됐다는 것은 뭐죠? 근데 이게 이제 조금 용어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환율이 인상됐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1달러당 원화가 1200원에서 1300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헷갈리면 안 돼요. 왜 그러냐? 환율이 인상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달러에 대한 환율이 인상되면 올라가면 우리나라 돈의 가치는 그만큼 떨어지게 되죠. 그걸 이제 평가절하라고 합니다. 영어로 depreciation이라고 그래. depreciation. 그 회계학에서는 depreciation을 감가상각이라고 하죠. 이제 달아서 줄어들었다 그런 뜻 아닙니까? 비슷한 개념이겠죠. 달러에 대한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환율이 인상됐다는 거죠. 반대로 환율이 내려갔습니다. 그 말은 평가 절상됐다.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달러에 대비해서 그 가치가 올라갔다. 그래서 apprecia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환율에는 뭐가 있느냐? 여러 가지 환율이라는 게 있죠. 매입 환율, 매도 환율 그런 게 있어요. 앞에서도 좀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은행에 가서 달러가 필요해서 달러를 사면 어떻게 되죠? 매입이 되는 거, 비드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수출을 해서 달러를 들어왔어. 그것을 원화로 바꾸려면은 매도 환율이 되는 겁니다. 고객 환율과 은행 간 환율, 이건 여러분들 그냥 알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1번, 2번에서 대고객 전신한 매도율, 매입률 그런 용어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고객한테 은행이 전신환이라는 게 뭐죠? 전신을 통해서 송금을 한다든지 할 때 매도는 뭐예요? 매도는 우리가 달러를 판다는 얘기 아닙니까? 외국에 들어온 돈을 팔려고 할 때 전신 밖으로 현금을 뽑아내지 않고 그 시스템 내에서 움직일 때를 전신한 매도율이라고 하고, 우리가 송금을 외국에 하려면은 매입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은행이라는 것은 달러를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겠죠. 그 차이가 이게 나게 되죠. 매입률과 매도율은 차이가 나고 그 중간에 있는 게 이제 기준 환율이 되는 겁니다. 이게 기준율이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대고객 전신한 매도율, 매입률이라는 얘기는 회계학에서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외국에 어떤 회사가 공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공장의 가치가 1억 달러다. 그러면 그 1억 달러를 결산서에다가 자산 가치를 표기하려면 뭘로 해야 되느냐? 환율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때 이제, 전신한, 매도율로 이렇게 하라. 이런 매도율로 하라. 어떤 것은 매입률로 하라. 이렇게, 규정을 만들 수가 있죠. 그럴 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은행에 가서도 그런 말 흔히 많이 쓰는 용어예요. 대고객 전신한 매도율, 매입률. 그 다음에 3번에 현물 환율과 선물 환율, 아까 얘기했습니다. 교차 환율과 저장 환율 뒤에서 설명할게요. 명목 환율과 실질 환율은 물가 수준이 이게 이제 반영해서 조정하면 실질 환율이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나라의 그 환율이 물가가 막 올라가면 환율도 막 올라갈 거 아닙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환율이 얼마가 올라갔느냐 할 때 그것을 물가 수준으로 조정한 것을 실질 환율이다라고 한다는 거죠. 앞에서 봤던 지금 교차 환율, 재정 환율을 설명을 할게요. 여기 보면 한국의 원화와 미국의 달러 간의 환율이 만약 1,300원이다라고 이렇게 해보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것이 기준 환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본 엔화하고 연동시켜서 이렇게 같이 한번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한국과 일본의 환율은 재정 환율이 되는 거예요. 재정 환율이. 네. 재정 환율이라고 하고, 그리고 한국의 관점에서 미국과 일본의 통화 간의 환율을 계산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바로 교차 환율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교차 환율이나 재정 환율은 이게 흔히 외국의 여러 나라, 몇 개 나라가 이렇게 개입돼 있는 그런 경우에, 몇 개 나라의 돈이 개입돼 있는, 여러 나라 돈이 복수로 이렇게 개입돼 있는 경우에 이런 환율을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율의 결정 및 변동에 대해서 보죠. 일반 재화와 같이 외환도 일종의 재화이고 환율은 일종의 가격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재화의 가격과 마찬가지로 환율도 외환의 수요 공급으로 결정되며, 여러분들 수요 공급 곡선 아마 이 고등학교 때 뭐 배웠을 거예요. 수요 공급, 수요 공급이 결정되며 외환의 수요량과 공급량의 변화는 환율의 변화에 의해서 결정된다. 외환의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 자체의 이동은 국민소득, 물가수준, 이자율, 소비자 기여 등의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 네. 그러니까는 이제 여기서 균형이, 수요 공급이 이루어져서 여기서 균형 환율이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공급이 늘어나거나 뭐 수요가 늘어나거나 했을 때는 환율이 변동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환율 변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균형 환율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외환의 가격은 앞에서 봤듯이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점에서 환율이 결정된다. 이것을 균형 환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일시적으로 공급이 달러에 대한 수요가, 외환에 대한 수요가 있게 되면 균형에서 어떻게 됩니까?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 그러니까 외환의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늘어나거나 여기서 그 공급이 늘거나 줄거나 이런 상태가 서로 오고 가고 해서 그 중간에서 이렇게 균형 환율이 이루어진다. 그렇게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환율의 변동 결정 및 변동, 균형 환율의 변동. 그러니까 앞에서 본 그 균형된 이런 환율이 있는 상태에서 어떤 다른 변동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하라가, 이건 뭐 상식적인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외환 공급, 이게 이제 외환의 공급 곡선이고 이게 수요 곡선이거든요. 그런데 외환의 공급이 초과됐어요. 그러니까 외환이 이 균형점에 있다가 공급 자체가 이렇게 늘어났다 이거죠. 이렇게 늘어나 버렸어요. 그러면 공급이 늘어나면 어떻게 했어요? 수요 곡선은 그대로 있는데 공급만 늘어나면 당연히 여기서 새로운 균형점이 되면서 이 원으로 환율이 떨어지게 된다. 네. 그렇고 반대로 수요가 증가했다죠. 수요가 이렇게 수요 곡선이 이쪽으로 이동했어. 어떤 요인에 의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공급은 그대로 있으면 이렇게 환율이, 수요가 있으면 늘어나게 된다는 얘기죠. 네. 자, 이런 정도로 알고요. 그래서 환율의 결정 요인을 좀 정리해 보면, 수요 공급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경제 여건이 변화한다든지 대외 거래, 거시 경제 정책, 국가 간의 금리 차이, 이게 중요하죠. 왜 금리 차이 중요하냐면 미국이 금리를 올리냐 내리냐, 그래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돈들이 뭐 1점 몇 %의 이자를 주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갑자기 1%로 금리를 올리겠다 그러면 한국에 들어와 있는 돈을 갖다가 미국에다가 예치를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나라 증권시장에 들어와 있는 외국 돈들이 미국으로 돈을 가져가기 위해서 주식을 팔게 된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주가가 떨어지게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냐 내리냐 이걸 잘 보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게 분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외환시장 참여자의 기대. 네. 이게 사실은 이제 굉장히 외환 환율을 오르락 내리락 하게 하는 중요한 변동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다른 아무 변동이 없는데 외환 시장의 참여자 막연히 예를 들어서
기업이 내가 지금 그 달러를 뭐 1억 달러를 지금 현재 가지고 있어 은행에. 그런데 아무래도 좀 이상하다. 좀 그러면 빨리 이것을 한국 돈으로 바꿔야지라고 생각한다 이거죠. 근데 그것이 그렇게 어떤 기대를 하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실제로 어떤 요인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막연히 어떤 외부적인 변동이 일어나면은 참여자들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그 외환을 사고 팔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환율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심리 지수 막 이런 말도 있거든요. 네. 주요국의 환율, 다른 나라 환율이 변동되면 우리나라 환율도 같이 연동돼서 변동될 수가 있죠. 그리고 뉴스 그랬는데 사실 뉴스가 뭐 환율에 직접 영향을 직접 어떻게 보면 뉴스는 뉴스인데 그런데 그 뉴스가 해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될 거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거냐에 따라서 환율이 오르락내리락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건 뭐 환율뿐만 아니라 그 전 세계 증권시장에 상장돼 있는 모든 증권 이런 그 유가증권이 가격에 영향을 주게 되죠. 그래서 당연히 환율도 이런 그 대내외적인 그런 정치 경제의 정보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환율의 변동 유형을 한번 보죠. 자, 한번 몇 가지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국가의 생산성이 개선됐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가 뭐 그 자동차를 생산하는 우리나라가 자동차를 생산하는데 기존에 자동차 한 대 만드는 원가가 10,000원이었는데 어떤 획기적인 어떤 그 발명품이 나와서 이게 9,000원으로 떨어진다. 그 생산성 개선 아닙니까? 그러면 비용이 절감되겠죠. 네. 그러면, 돈이, 이게, 그 생산성이 올라가면은 비용이 되기 때문에 물가가 하락. 그렇죠. 10,000달러 하던 것이 9,000달러로 물가가 내려간다. 그러면은 환율이 하락한다. 뭐 이런 어떤 그 구도를 갖는 그런 사례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그래서 자동차에 들어가는 생산성이 개선됐다는 얘기는 자동차의 전체적인 그런 그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 호주에서 석탄, 철광석 사와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뭐 물량이 물량도 같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환율 외국 돈을 쓸 금액이 줄어든다. 뭐 그런 물론 뭐 이제 실제 현실에서는 그렇게 되지는 않는데 그런 이제 그 변동 유형을 우리가 가정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어느 나라가 기축 통화 정책은 뭐예요? 돈을 안 푸는 거죠. 돈을 안 풀어. 그러면 국내에 통용되는 통화가 부족해지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외국 물건을 사려고 해도 안 사죠. 그러니까 환율이 내려간다. 외국 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국내 금리 상승은 뭐하고 같으냐면은 긴축 통화 정책과 같은 얘기예요. 금리를 올려버리면 사람들이 돈을 더 꺼내 쓸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게 통화 긴축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외국에서는 우리나라 금리가 올라가면 외국 돈이 막 들어오겠죠. 그래서 환율이 또 하락하게 된다. 자, 거꾸로 국내 통화량이 증가한다. 어떤 요인에 의해서든지 국내에 막 한국 돈이 막 늘어나. 그러면 물가가 상승하고 수출은 감소하고 수입은 증가한다. 그래서 외환의 공급이 감소하고 외환 수요는 증가한다. 그래서 통화량이 올라가면 다시 전체적으로 환율이 올라가게 된다 이거죠. 수요 공급 자체가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변동 유형을 우리가 살펴보고 이런 이제 어떤 가정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유형을.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어렵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거 한번 여러분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개도국에서 외국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외국 돈이 필요해. 그러니까 수출을 많이 해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야지, 달러를 많이 벌어와야지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출을 많이 하려면 환율을 올려버린다 이거죠. 환율을 상승시켜.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물건이 많이 팔릴 것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이제 물건을 많이 팔면 그 달러가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환율을 올려버린다 이거죠. 올려버린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항상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수입
수입품에 우리가 이제 그 개도국이 예를 들어 다른 나라 선진국에다가 물건을 파는데 항상 그렇게 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왜 아니 공급이 증가하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왜? 그 상품의 성격에 따라서 수입 수요 곡선의 탄력성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어느 나라나 자동차 사고 싶어 하죠. 자동차 가격이 뭐 $10,000 하다가 외국에서 환율이 그 자동차를 수출하는 나라가 환율을 인상시켜 가지고 우리나라의 자동차 가격이 자기 나라의 자동차 가격이 $9,000로 떨어졌어. 그럼 사람들이 와, 기존에 오랫동안 $10,000에 팔던 게 $9,000, $8,000로 떨어졌다.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사게 된다는 얘기죠. 예? 탄력성이 크다. 네. 그럼 여기 더 많이 사게 돼요. 예. 그런데 쌀 한번 보겠습니다. 쌀을 생산하는 개도국이 자기 나라 쌀을 좀 많이 팔게 하기 위해서 환율을 인상시켰어. 그러면 상승시켜 자기 나라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죠. 그러면 그 쌀을 수입하는 국가에서 쌀이 많이 팔리느냐? 왜 이제 그러니까 아까 자동차 같은 경우는 환율을 상승시켜서 더 싸게 수출을 하니까 그 수입국에서는 가격이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더 많이 더 많이 소비를 하게 되는데 쌀 같은 경우는 가격이 탄력성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내려간다 해도 쌀을 갑자기 뭐 2배, 3배를 먹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그런 생필품 같은 경우는 가격이 오르고 내리더라도 별로 그 소비가 늘거나 줄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면 쌀을 수출하는 나라 입장에서는 어떻게 겠습니까? 자기들이 환율을 상승시켜서 더 싸게 이렇게 팔았다 이거죠. 그러면 그만큼 싸게 판 거 이상으로 물건이 팔려야 되는데 오히려 별로 팔리지가 않는다. 탄력성이 작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자기 나라에 들어오는 그 외환 양은 오히려 줄어들어 버리게 되는 거예요. 또 오히려 줄어들게 된다. 네. 그러니까 요 B점을 통과하는 이 곡선이 이제 아주 정상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수입품 가격이 오르내리면 그거에 정비례해서 소비가 늘어나고 줄어든다라고 하면 비곡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똑같이 가격이 내려가서 그 환율을 변동시켜서 수입품 가격이 내려가면 소비가 늘거나 줄어들면 아무 변동이 없어요. 그 나라의 개도국에 들어오는 달러의 양이 변동이 없다 이거죠. 그런데 자동차 같이 이렇게 탄력성이 큰 것은 환율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자기 나라 환율을 올려서 가격이 수입하는 나라의 가격이 떨어지면 자동차가 더 많이 팔려서 이렇게 더 많이 점점 크게 비례해서 이렇게 외환이 많이 들어온다. 그런데 쌀같이 환율을 올리더라도 수량이 수입하는 나라에서 이게 소비가 별로 안 돼 버리면 어떻게 된다? 오히려 거꾸로 돼요. 거꾸로 이게. 환율을 올리면 올릴수록 외환 공급액 전체가 줄어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환율 결정 이론 한번 보죠. PPP 구매력 평가설 이건 굉장히 이제 상당히 고전적이면서도 좀 오래된 이론이죠. 환율에 뭐 때문에 환율에 그 차이가 있느냐 그것이 국가 간의 물가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물가 수준이 따라서 구매력 차이가 있어서 환율이 결정된다 그런 이론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뭐 크게 그렇게 여러 가지 비판을 많이 받고 있어요. 왜 그러냐?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물가 수준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환율이 변화한다함으로 물가 수준 외에 외환의 수요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특히 각국의 무역 정책인 관세 정책, 비관세 정책 변화, 자본 이동에 따른 외환 수급 이런 점을 무시했다는 점에서 구매력 평가설은 좀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 자동차를 만약에 수입한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죠. 미국 자동차 가격이 미국 가격과 한국 가격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미국은 엄청나게 자동차를 많이 생산해서 파니까 규모 경제 때문에 한국에 수입되는 자동차 가격이 더 비싸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는 미국에서는
한국에다가 비싼 나라에다 좀 팔려고 하겠죠. 그런데 오히려 관세를 거기다 부과해버리면 환율의 변동은 별로 없을 것이다. 두 번째, 국가의 물가 수준의 변화에는 비교역제, 무역하지 않는 상품도 포함되어 있다. 그렇죠. 꼭 뭐 물가하고 환율하고 그냥 그거보다는 환율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런 상품도 물가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 구매력 평가설은 상당한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환율 결정 이론에서 통화론적 접근 방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것은 통화의 공급과 통화 수요의 수량이 균형을 이루는 과정에서 환율이 결정된다. 통화 공급은 국가가, 통화 수요는 실질소득, 물가 수준, 이자율에 의해서 결정되고 이자율의 차이가 발생하면 환율의 기대에 영향을, 이건 상당히 그럴듯한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자율이 낮은 나라하고 높은 나라가 있을 때 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자율이 높은 데로 가겠죠. 높은 데로. 그러면은 거기서 그 나라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환율이 낮아지겠죠. 그 나라에가 그 돈이 많이 공급이 많이 되니까 뭐 그런 대로 그럴듯한 그런 이론일 수처럼 보입니다. 세 번째, 자산 모형이라 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그 각국의 통화를 포함한 금융자산에 대한 총 수요와 총 공급이 균형을 이루는 과정에서 환율이 결정된다. 이건 뭐냐면은 자산시장이라고 한다면은 이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 이자라는 요인도 있고 뭐 수입 수요도 있고 국내 통화량도 있고 뭐 채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동을 해서 환율이 결정된다. 이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국제 금융론 이런 걸 이제 배우게 되면 굉장히 복잡한 그런 그래프로 의해서 이런 모형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겁니다. 과잉 조정 모형, 이것은 환율이 즉각적으로 장기 균형 수준보다 상승 하락하였다가 다시 변동 방향을 바꾸어서 장기 균형 접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자율이 갑자기 올라갔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놀래 가지고 환율이 확 그냥 뛰거나 내려간다 이거죠. 이자율 변동이 있으면. 그런데 실제로 그 실물 경제에서는 그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자율이 오르거나 내리면 그게 상응해서 뭐 생산성이 올라간다든지 내려간다든지 뭐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적절한 선으로 이게 균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상승이나 하락폭이 컸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장기 균형으로 접근하게 된다. 그런 뜻이라. 그래서 이제 과잉 조정 모형이라는 그런 이론도 있다는 걸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환율 제도에 대해서는 조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환율 제도는 크게 고정환율 제도와 변동환율 제도가 있어요. 고정환율 제도는 항상 환율이 같은 거예요. 항상 이렇게 환율이 변동이 없고 그냥 쭉 같이 가는 거죠. 같이. 이 환율이 고정환율인 나라는 과거에 우리나라도 대한민국도 고정환율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죠. 지금도 아마 홍콩이나 뭐 사우디아라비아는 과거에 이제 고정환율에는 어떤지 모르고 돈이 많고 아니면 시장이 완전히 개방된 그런 나라에서는 고정환율 달러에 대해서 항상 똑같아요. 이게. 네, 그랬는데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도 많이 힘들다고 하는데 지금 그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어쨌든 환율이 전혀 변동이 없는 그런 것을 고정환율 제도, 국가가 그런 걸 채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장단점이 있습니다. 고정환율 제도가 무역 거래를 할 때 내가 항상 이 물건을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판다 그러면 달러가 얼마 필요하고 국내 돈이 얼마 필요하다, 얼마를 벌 것이 게 그냥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위험이 없는 거예요. 이게 환위험이. 그러니까는 외국하고 거래하기가 굉장히 쉬워지죠. 그래서 홍콩 같은 그런 자유무역 지역에는 이런 고정환율 제도를 사용하는 채택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 반면에 국제수지 구조적 불균형이 존재할 때, 그렇죠. 어떤 국제수지가 이제 갑자기 어떤 문제를 일으켰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제어할 수단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는 결국, 환율을 이제 정정하는, 그건 나중에 우리나라 사례를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변동 환율이죠. Floating Exchange Rate System. floating이 뭐예요? 배가 바다에
배가 물에 떠 있으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게 그런 식으로 오르락 내리락 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변동환율 제도라는 것은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앞에서 봤죠. 왜 환율이 어디서 결정되느냐, 그 이론에 같이 자유롭게 막 환율이 변동되는 걸 얘기합니다. 그 변동 환율제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면 막 하루에도 막 계속 오르락 내리락 막 아침에 외환시장 개장했을 때부터 막 변동하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 오후에 끝날 때까지 계속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갔다 다시 정상으로 되돌아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변화를 하루에도 그렇게 보이게 되고 뭐 일주일 뭐 1년 또 몇 년 이렇게 해서도 환율이 이렇게 변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이라고 한다면 국제수지의 불균형, 어떤 그 수출이 안 된다든지 잘 된다든지 했을 때 자동적으로 거의 개선이 된다는 것이, 물론 뭐 완전히 자동적으로 되지는 않지만은 그거에 따라서 환율이 이렇게 같이 연동돼서 변동해 준다는 얘기죠. 그 대신에 단점이 있는 거죠. 앞에서 봤듯이 고정환율은 환위험이 없죠. 항상 똑같으니까. 그런데 환율 변동이 일어나면 무역거래나 국제 자본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제약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리고 환율 변동에 따른 차익을 노려서 외환시장에서 투기를 야기시킬 수 있다. 네.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1997년 8년 IMF 외환위기 때 그때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동남아의 투기적인 그런 그 세력들이, 그 자금들이 이제 동남아의 약한 그런 그 외환시장의 고리를 이용해서 그걸 이제 그 환율을 변동시켜서 그렇게 어렵게 만들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 투기 세력이 침투할 가능성, 그런 게 항상 위험이 있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국내 통화량이 또 증가하면 물가가 상승해서 환율이 인상된다. 이런 이제 국내 통화량이나 어떤 물가 상승과 연동해서 이게 또 막 변동이 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단점이 있다는 것이고요. 좀 장단점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해 봤어요. 고정환율 제도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외환당국에 의해 환율이 상당 기간 고정되어 있어서 대외경제 활동이 안정성이 보장되는 반면에 대외 부분의 불균형이 대내 부분으로 그대로 전가되는 부작용이 있을 뿐만 아니라 환율이 경제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자동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대규모 환율 변동이 불가피해져 가지고 굉장히 안정을 해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됐고요. 변동 환율 제도에서는 환율이 대외 부분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변동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충격이 대내 부분에 미치는 교란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환율이 단기에 크게 변화할 경우 경제활동의 안정성이 저해되는 부작용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지금 그 IMF 1997년 8년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하면서 그 시장 개방을 했거든요. 금융시장이 개방이 됐는데 외국 돈들이 막 들어오고 자유롭게 들어오고 나가고 막 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 그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 수출을 해서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았어요. 수입액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달러가 점점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죠? 환율이 올라가요. 이제 평가 절하가 돼야 되는데, 평가 절하가 되면은 또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달러를 가져오거나 아니면 부채를 상환하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는 우리 정부에서는 그걸 좀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환율이 1,100원에서 1,200원, 1,300원으로 막 올라가야 되는데 시장에서는, 그러면은 굉장히 경제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한국은행에 있는 돈을 풀어가지고 그걸 맞춰줬다 이거죠. 올라오지 못하게 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한국은행의 돈이 거의 바닥이 나니까 더 이상 정부에서 그걸 국가가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 돈이 없으니 IMF에서 돈 좀 주세요. 그게 이제 IMF 외환위기입니다. 우리나라 환율제도 역사적 변청 과정 그랬어요. 1945년부터 64년까지 이게 한국전쟁과 그리고 한국전쟁 이후에 초기까지는 환율이 고정 환율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그 환율이 그 고정적으로 정부에서 얼마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했냐면은 그 고정 환율 제도로 했지만
어떻게 되죠? 6.25 한국전쟁이 일어나면서 이제 한국 돈의 가치가 굉장히, 원래 전쟁이 일어나면 인플레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돈을 막 찍어내니까. 그래서 환율이 굉장히 인상됐던 그런, 국가가 인위적으로 인상을 됐죠. 그러다가 이제 단일 변동 환율 제도를 해서 환율 변동을 완전히 고정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이게 조금씩 변동시켜가는 그런 이제 제도를 채택했고요. 그러다가 80년부터는 복수 통화 바스켓 제도. 그래서 그 다른 몇몇 나라의 그 화폐 통화 시세하고 우리나라 국제 수지를 이렇게 감안해 가지고 환율을 이렇게 우리 정부가, 중앙은행이 이렇게 고시를 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 이후에는 이제 아마 우리가 그 선진국 클럽인 OECD에 가입하면서 완전 자율 변동 환율제를 도입했다 이거죠. 왜 그러냐면 정부에서 수출 많이 하기 위해서 환율을 오르거나 내리게 조작을 한다라는 그런 이제 그 비판을 많이 받았죠, 국제적으로. 그래서 이제 변동 환율 제도를 도입했는데 결국은 97년 12월에 IMF 외환위기, 한국은행의 달러가 바닥이 날 정도로 줄어드는 그런 이제 상황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97년부터는 자유변동 환율 제도 해가지고 그 환율이 이렇게 인위적으로 이제 할 수 없고, 그러니까 IMF 사태 이전에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정부가 환율이 올라가려고 하니까 못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정부가 개입을 많이 했다 했는데, 이제 그 이후 IMF 이후에는 IMF에서 하지 마.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자유변동 환율 제도가 돼가지고 지금 같이 이제 완전히 환율이 막 지 맘대로 이렇게 시장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제도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환율을 한번 장기 변동 한번 볼까요? 이전에 65년 이전에는 뭐 볼 거 없고요. 이렇게 쭉 이 빨간 게 달러입니다.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이렇게 한번 보면 어떻게 되죠? 97년, 98년 외환위기 때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죠. 이렇게. 그러고 나서 다시 떨어졌다가 2008년에 세계 금융위기가 되면서 또 이렇게 한번 올라갔어요. 이게. 예, 그런데 IMF 외환위기 때는 IMF에서 우리가 구제금융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처리가 됐고, 2008년에는 세계 금융위기가 났지만 우리나라는 별로 영향이 없었어요. 왜? 97, 98 외환위기 때 하도 놀라가지고 우리가 많은 달러를 막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큼 충격이 와도 우리는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근데 여기 한 가지 더, 이게 이제 70년대에 그때는 거의 뭐 고정환율 비슷하게 이렇게 돼 있었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확 올라갔습니까? 이게 두 번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이게 확 올라갔어요. 왜 올라갔느냐? 이게 바로 오일 쇼크입니다. 1970년도에 1차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 때 우리는 거의 고정환율을 하고 있었는데 오일 쇼크가 나가지고 달러,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고 우리나라에 달러가 부족해지니까 환율을 이렇게 인상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환율 변화, 이건 뭐 구글에서 교수가 찾은 겁니다. 이거 보면. 왜냐하면 달러당 환율을 보기 67년에 270원 쭉 오다가 375원까지 왔죠. 그런데 어떻게 되죠? 이게 375원에서 484원으로 급격히 뛰었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러느냐? 1차 오일 쇼크, 오일 원유 가격이 갑자기 국제 가격이 올라가 버렸죠. 그래서 400원에서 850원으로 올려버린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금액사고는 85원밖에 안 되지만 지금 우리 환율이 1100원일 때 85원 오르는 거하고 400원일 때 85원 오르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400원일 때 85원이 오르면 약 20%가 한꺼번에 뛰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만약에 1100원인데 20%가 뛴다 그러면 220원이 뛰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충격이 컸을지 그런 기억이 가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79년에 또 석유 파동이 나가지고 485원을 580, 또 20%를 인상을 시켰어요. 그게 바로 이제 그 당시에 오일 쇼크로 인해서 우리나라 달러당 환율이 이렇게 크게 변동됐던, 그러니까 거의 고정 환율 비슷한 그런 이제 제도 하에서
또 이렇게 이런 외부적인 큰 쇼크 때문에 갑자기 환율을 인상시킨 그런 전력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국제 수지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